안녕하세요. 용인대학교 회화학과 이보람입니다. 이 동영상은 유화를 처음 다뤄보는 학생들에게 유화를 소개하고 종이가 아니라 캔버스라는 새로운 지지체의 그림을 그리는 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화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재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각 재료의 특성과 도구의 사용법을 설명하여 여러분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화 작업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지체인 캔버스 프레임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나무 프레임에 천을 씌우는 과정과 그리고 재수칠까지 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종이가 아니라 캔버스라는 새로운 지지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화 물감의 다양한 질감을 테스트해 볼 것인데요. 유화는 물감의 양이나 도구를 달리함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유화를 그리기 위한 준비가 좀 더 수월해지고 유화 실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유화 재료를 소개합니다. 유화는 수채화나 아크릴에 비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이 아니라 별도의 보조제를 사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보조제의 종류가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유화 작업을 어렵게 느끼게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조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해유 그리고 건성유로 나눠지는 페인팅 오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용해유는 휘발성 오일로 안료와 건성유를 희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마친 후에 세척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건성유는 안료를 화면에 점착시키고 유화 물감의 광택과 내구성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점착시킨다는 것은 물감이 수채화, 아크릴, 유화에 사용되는 물감의 안료는 전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물감과 결합하여 이 안료와 결합하여 물감을 만드는 바인더의 종류가 다른 것인데요. 이 바인더의 성격에 따라서 유화, 수채화, 아크릴화로 나뉘게 됩니다. 유화 바인더는 주로 식물성 건성유를 안료와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수채화와 달리 수채화는 종이에 이렇게 스며들거든요. 물감이. 그런데 유화는 이 표면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표면 위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마치 풀처럼 붙어 있게 되는 건데 식물성 건성유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산화되면서 굳게 되는데 굳으면서 안료를 꽉 붙잡고 이렇게 지지체의 표면 위에 점착을 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휘발성 용해유, 속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테레핀, 페트롤 이렇게 나뉘는데요. 테레핀은 점착력이 굉장히 강하고 하지만 건조 후에 광택이 약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에 의해서 변색되거나 균열의 위험이 있습니다. 페트롤은 시중에 페트롤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고 화이트 스피릿 혹은 미네랄 스피릿이라는 이름이 붙여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정제된 페트롤륨인데요. 점착력은 테레핀에 비해서 약합니다. 하지만 테레핀보다 희석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테레핀에 비해서는 높지만 최근에 제조되고 있는 굉장히 정제된 페트롤 오일 중에 OMS 제품류는 휘발성 및 독성이 낮거나 아니면 아예 없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식물성 건성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제가 이 표에 표시를 했는데요. 린시드유, 뽀삐유, 홍화씨유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린시드유는 광택과 선명도가 뛰어나고 점착력을 강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견고하지만 건조 후에 황변 위험이 있으므로 옅은 색에는 부적절합니다. 그 다음 뽀삐유는 투명도가 굉장히 높고요.
광택을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물감의 건조 속도를 늦춘다는 단점이 있고요. 변색이 적어서 옅은 색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홍화시유는 뽀삐유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건성유인데 변색이 없고 밝은 그림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유화 작업에 필요한 페인팅 오일은 이 용해유와 건성유를 일반적으로 7:3의 비율로 섞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 단계에 따라서 이 용해유와 건성유의 비율을 조금씩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요. 처음에 초벌할 때, 그러니까 아주 전체적으로 묽게 칠할 때는 용해유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건성유의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마지막 완성 단계에서 유화 그림의 광택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서 이 용해유와 건성유를 따로따로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페인팅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제조된 것을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인팅 오일은 제조사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조합되어 있으므로 성분과 비율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림의 특징에 맞지 않는 페인팅 오일을 사용을 하면은 균열과 변색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색을 주로 쓰거나 푸른색의 물감을 주로 사용하는 그림에서는 이제 변색이 적은 그리고 황변이 적은 뽀삐유나 홍화시유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성 건성유는 반드시 유화 작업을 위해서 제조된 오일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다른 보조제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이 유화 작업에 사용되는 보조제는 보통 물감의 건조 속도를 촉진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조제로는 시카티프, 리퀸, 그 다음에 임파스토 미디엄이 있겠는데요. 시카티프는 건조 촉진제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소량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균열과 황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퀸이 있는데 리퀸은 사실은 특정 제조사의 그 제품명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조 촉진제이고요. 균열과 황변의 위험이 없고 투명 속도가 증가한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티프에 비해서 사용이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임파스토 미디엄, 리퀸 임파스토 등의 이름을 가진 임파스토용 건조 촉진제가 있습니다. 임파스토는 보통 물감의 양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때문에 건조 속도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건조 속도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물감의 양도 살짝 늘리는 용도로 임파스토 미디엄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바니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페인팅 오일, 그 다음에 보조제가 작업 과정 중에 사용되는 미디엄이라면은 바니쉬는 작품이 모두 다 완성된 이후에 도포하는 용액입니다. 먼저 픽처 바니쉬가 있는데 이 픽처 바니쉬는 광의 유무에 따라서 유광, 반광, 무광으로 나뉩니다. 바니쉬를 바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그림의 표면이 완전히 건조돼야 된다는 점인데요. 겉으로는 표면이 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안쪽에서는 아직 마르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완성 후에 최소 6개월 이후에 도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픽처 바니쉬는 화면을 보호하고 그리고 광택을 조절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최근에는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섞여 있는 바니쉬도 있습니다. 자, 유광은 광이 많이 도는 그런 바니쉬고요. 그 다음에 반광은 유화 물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 광의 정도를 작품 완성 이후에 균일하게 화면 전체에 부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무광은 유화 물감 자체가 가지고 있던 광마저도 완전히 없애는 그런 바니쉬입니다.
그래서 무광 바니쉬를 도포한 이후에는 그림의 대비가 약해지고 그림에서 톤의 대비가 약해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바니쉬가 있는데요. 리터칭 바니쉬라고 적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이 수정 바니쉬에 해당이 되고요. 이 바니쉬는 앞에서 설명했던 픽처 바니쉬와는 조금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화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이 비교적 큰 그림이다 할 경우에는 작업 중간에 왼쪽은 말라 있는데 오른쪽은 아직 촉촉하게 광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광이 사라져 있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광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작업 과정에서 그림을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광이 없어진 표면에 물론 이 표면이 말라 있어야 하고요. 이 광이 없어진 표면에 광을 다시 부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게 수정 바니쉬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 바니쉬의 특징은 또 바니쉬 층 위에 덧칠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후에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니쉬를 바른 이후에 바니쉬 층이 완전히 건조가 되면은 그 위에 다시 유화 작업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픽처 바니쉬 사용 전에 작품 보호를 위해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니쉬 역시 아까도 설명했지만 표면이 반드시 완전히 건조가 된 이후에 도포해야 합니다. 픽처 바니쉬처럼 6개월이나 1년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최소 1개월 정도는 건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마 바니쉬가 있는데요. 이 다마 바니쉬는 그닥 많이 사용하는 바니쉬는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니쉬는 다마 수지로 만든 바니쉬이고 습기에 굉장히 민감해서 습도가 높은 날에는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마 바니쉬는 일반적인 바니쉬들에 비해서 건조가 굉장히 느려요. 하지만 굉장히 견고하고 강한 광택을 가진 피막을 형성을 합니다. 자, 바니쉬는 제조사나 상품에 따라서 용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라벨이 적힌 사용법을 숙지한 이후에 도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픽처 바니쉬라도 제조사에 따라서 어떤 제품들은 1회만 아주 얇게 도포해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제품들은 3회 정도 겹쳐서 도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를 할 수 있는 이 바니쉬 층을 제거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고 또 제거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니쉬 붓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는데요. 바니쉬는 제품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페인팅 오일보다는 밀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탄력이 적당히 있는 붓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자신의 손 크기에 잘 맞는 그래서 도포할 때 좀 편안한 그런 붓의 크기를 찾아서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임파스토 기법과 같이 좀 물감층을 굉장히 두껍게 올리고 그래서 표면이 좀 울퉁불퉁하고 입체적인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붓보다는 스프레이 형태로 나와 있는 바니쉬를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감을 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흰색을 먼저 보겠습니다. 물감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흰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징크 화이트, 티타늄 화이트, 티탄 징크 화이트, 파운데이션 화이트 이렇게 네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화이트는 위에 두 개, 징크 화이트와 티타늄 화이트입니다. 먼저 징크 화이트 같은 경우는 혼색의 제한이 없습니다. 혼합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약간 투명하다는 특징이 있고 그런데 균열의 위험이 있어서 미칠로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화이트는 화이트 중에서 발색이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하고요. 불투명합니다. 이 티타늄 화이트 역시 혼합용이며
황변 위험이 있으므로 징크 화이트와 혼합하여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티타늄 화이트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정 작업을 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타늄 화이트와 징크 화이트의 특징을 결합한 화이트인 티탄 징크 화이트라는 물감이 제조되기도 하였는데요. 티탄 징크 화이트는 모든 브랜드에서 제조되고 있는 화이트는 아닙니다. 티타늄 화이트와 징크 화이트의 특성, 티타늄 화이트의 발색, 그 다음에 징크 화이트가 이제 투명하고 혼합용으로 혼색의 제한이 없다는 그런 장점들을 혼합한 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운데이션 화이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미칠에 사용을 하기 위해 개발된 화이트입니다. 오른쪽의 표를 보면은 바탕색에 따라서 균열을 비교한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화이트는 각각 왼쪽에 실버 화이트, 징크 화이트, 파운데이션 화이트, 티타늄 화이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징크 화이트가 균열도가 가장 심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화이트의 균열도가 가장 없지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화이트를 미칠용으로는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 밖에 최근에 제조사별로 굉장히 다양한 흰색 물감들이 판매가 되고 있으므로 색 온도나 투명도, 그리고 건조 속도, 손색의 제한, 광택 등 각각의 가지는 특징을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흰색 외에도 파란, 빨강, 검정, 노랑, 초록 등 다른 색조들에 있어서도 안료에 따라 각각의 물감들이 굉장히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주 쓰는 색이라면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건강한 유화 작업을 위해 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유화 작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화 작업의 독성은 휘발성 재료 그리고 물감에 기인하는데요. 휘발성 재료를 가장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감 같은 경우는 이 안료 중에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안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화 물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은 노출 한계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됩니다. 자, 먼저 솔벤트 프리 페인팅 오일을 살펴보겠는데요. 휘발성 제품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면은 인체에 흡수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휘발되는 제품인 용해유와 식물성 건성유를 혼합한 페인팅 오일 대신에 이 솔벤트 프리, 그러니까 휘발성이 없다는 얘기겠죠? 이 페인팅 오일을 사용을 하면은 비교적 건강하게 유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휘발성 용해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OMS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살펴봤듯이 미네랄 스피릿의 일종이고 정제된 페트롤 오일입니다. 자, 이 OMS는 정제된 미네랄 스피릿보다도 좀 더 안전하고 향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는 무독성이거나 아니면은 독성이 거의 없는 그런 제품으로 나뉘어집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솔벤트 프리 페인팅 오일 아니면 톡식 프리 페인팅 오일 혹은 OMS로 검색하면은 몇 가지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수입 브랜드에서 조금 더 많은 제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작업 중에는 반드시 환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후에는 유화 물감, 그 다음에 페인팅 오일을 폐기하는 그런 방법들을 잘 숙지한 이후에 제대로 폐기를 하는 것이 건강뿐만이 아니라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권장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작업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방식은 건강한 유화 작업을 위해서도 권장되지만 유화 그림의 최종적인 광택 유지를 위해서도 추천됩니다. 왜냐하면 작업 중에 휘발성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한다면은 그것이 유화 그림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광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휘발성 제품류를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고 홍화씨유를 사용을 하면은 좀 더 광택을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급 속에 함유된 유화 물감과 관련하여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화 물감의 주성분은 안료와 건성유인데 유화 물감이 가지고 있는 독성은 대개 안료에 기인합니다. 중급석을 포함한 안료들이 덜어 있는데 예전에는 안료를 흡입 가능한 형태나 아니면 피부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굉장히 미세하게 갈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웠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유화 물감은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지 않도록 제조되고요. 노출 한계치도 높아졌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독성이 있다면은 그 제품의 라벨에 해골 모양이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주의 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몇몇 물감들, 예를 들어서 카드뮴이나 코발트 계열 등은 피부에 닿으면 좋지 않으므로 장갑을 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감 이름에 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뮴 레드 휴, 이것은 카드뮴 레드와 비슷하게 발색되지만 성분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카드뮴 레드보다 안전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용품 패키지의 라벨에는 안전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라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AP가 있겠는데요. 이 AP 마크는 의료 전문가의 독성 평가를 통해서 어린이를 포함한 인체에 독성이나 해를 끼치거나 어린이를 포함한 인체에 독성이나 해를 끼치거나 급성 또는 만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인증된 안전한 미술 재료임을 나타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어린이와 안전 라벨을 읽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성인은 무독성 물질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APC는 어린아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 그리고 제품 패키지의 안전 라벨을 읽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의도한 대로 제품을 사용할 때 독성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이제 의도한 대로라는 것은 물감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 물감을 뭐 과도하게 이제 손에 발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입에 닿거나 뭐 이런 종류의 그런 일들을 피하면 되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CL 마크가 있습니다. 이 CL 마크는 의료 전문가의 독성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건강 위험 요소와 그리고 이 해당 물질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표시한 것으로 인증된 제품에 붙여집니다. 이 마크는 성인용 미술 교구 중 일부에만 표시되며 어린이용 교구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용 미술 작업에는 이 CL 마크를 가진 제품을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마크가 있는 제품은 주의 라벨을 자세히 읽고 그대로 그 주의사항을 지킨다면은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어린이 또는 포장의 안전 라벨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페인팅 오일, 그 다음에 바니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기타 유화 작업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지체가 있는데요. 지지체는 가장 보편적인 유화 작업에 사용되는 캔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 판넬이 있고 캔버스 보드, 유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지체 위에 젯소나 프라이머로 바탕 처리를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붓을 살펴보겠는데요.
붓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은 단단하고 탄력 있는 붓,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붓,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림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파스토 기법처럼 물감을 굉장히 두껍게 올려야 하는 그림에는 단단한 붓을 주로 쓰고, 섬세한 표현이 필요한 그림에는 부드러운 붓을 쓰면 되겠습니다. 붓의 모양에 따라서도 쓰임새가 다른데요. 그림을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이는 종류는 끝이 둥글고 모가 짧거나 길지 않은 이 필버트류인데요. 펜브러쉬, 부채꼴 모양의 이 브러쉬도 넓은 면적에 물감을 얇게 펴 바르거나 그라데이션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유화 작업을 위한 도구를 최종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캔버스와 같은 지지체, 그 다음에 제소나 유화용 프라이머, 그 다음에 붓, 페인팅 나이프, 페인팅 오일,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씩 덜어 쓸 용기, 그리고 붓을 닦는 용도의 수건, 브러쉬 클리너, 그리고 붓이 충분히 당길 만한 크기의 세척액이 담겨있는 용기, 그 다음에 팔레트,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유화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유화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과정인 이 캔버스 프레임에 천을 씌우는 작업, 그리고 제소칠하는 법을 실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레임은 20호이고요. 프레임과 그 다음에 천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레임은 대부분 나무 프레임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준비된 것은 알루미늄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천은 면천인데 제가 조금 크기에 맞게 살짝 잘라놨고요. 그리고 이 천을 준비할 때는 이 프레임에 천을 씌우게 될 때 이렇게 씌우거든요. 그래서 이 두께에다가 3cm 혹은 4cm를 조금 더 추가한 정도로 여백을 두고 자를 사용해서 연필로 표시를 합니다. 연필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지 이게 천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 둘러서 연필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위가 있어야 됩니다. 가위로 천을 자릅니다. 캔버스 천을 자를 때는 이제 프레임에 천을 짜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자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두께에 한 5cm 정도 추가 여유를 두고 자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캔버스 끝부분은 보통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작업하기에 조금 불편하므로 이 부분도 잘라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레임에 맞는 이 천이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의 앞 뒷면을 반드시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보면은 뒷면은 여기가 조금 비교적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앞면을 보면은 특히 여기 이 모서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가 대각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앞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천을 여기에 씌웠을 때 이 프레임과 천이 직접 만나는 부분이 최소한으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천을 뒤집어서 놓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캔버스를 천과 프레임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캔버스 프레임에 천을 씌우면 되는데요. 그 전에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은 캔버스 프레임 같은 경우는 보통 조립된 상태로 받을 수 있지만, 조금 큰 캔버스 프레임은 분해된 상태로 배송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분해된 것들을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무망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은 캔버스 프레임을 재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그림 면을 뜯어내고 프레임을 재사용할 때 그때도 이 고무망치가 있으면 좋은데요. 조립을 할 때는 나무들을 자기 위치에 놓고 옆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쳐가면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직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건데, 이 직각을 확인할 때는 이런 형태의 직각차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줄자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줄자가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는데요. 줄자로 확인하는 방법은 이 대각선의 길이를 재서 이 대각선이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대각선이 길이가 똑같은지 확인을 하여 이 직각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재사용하는 경우라면은 이게 캔버스 위에 천을 짜다가, 이 프레임 위에 천을 짜다가 이 틀이 약간 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기역자형 평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드릴로 이렇게 고정을 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형 평철은 나무 프레임에,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이 90도를 끝까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레임에 천을 짜보도록 하겠는데요. 필요한 도구는 타카, 그 다음에 타카심,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라이어인데, 이거를 보통 왁구바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왁구바리를 사용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용하기 전에 이거 찢어지지 않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을 때 왁구바리의 이 끝이 만약에 날카롭다면은 천이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반드시 뾰족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왁구바리를 선택을 하도록 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손보다 큰 왁구바리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잘 맞는 크기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건타카인데요. 이 타카에 타카심을 넣습니다. 타카심 같은 경우는 이 박스를 살펴보면은 여기 이렇게 사이즈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천을 씌울 때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크기는 여기를 보면 되는데요. 여기가 8mm 혹은 10mm 그 사이즈의 타카심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카에 심을 이렇게 놓고요.
소리가 날 때까지 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카심을 박는 순서도 있는데요. 먼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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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요 가운데 네 지점에 먼저 타카심을 박아서 천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순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박아야지 앞면에 이 천에 주름이 생기지 않고 평평하게 그리고 적당히 당겨지게 그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장갑을 끼면은 조금 손이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작업 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어요. 왜냐면 특히나 큰 프레임 같은 경우는 타카심과 왁구바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할 때 손이 조금 아파요. 그래서 장갑을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레임에 천을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가운데 타카심을 박는데요. 이걸 고정시킬 때 각도를 이렇게 수평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직으로 하면은 천이 당겨지면서 조금 천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박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고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잡아당겨서 여기에다가 고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잡아당길 때 이제 왁구바리가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집어서 여기가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라서 여기서 약간 이렇게 힘을 주면서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힘을 주면서 잡아당긴 이후에는 이것을 떼고 엄지손가락으로 고정한 다음에 타카로 박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세로 방향 가운데 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천에 당길 때에는 너무 과하게 힘을 주면은 천이 찢길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잡아당기길 바랍니다. 그 다음 순서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가장 먼저 타카심을 고정시켰던 부분 옆에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차례로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돌려가면서 이 사이드 쪽을 작업을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에 타카를 좀 박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타카핀 리무버를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타카심이 살짝 튀어나왔다 하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이 리무버를 사용을 해서 핀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박아도 되고, 아니면 살짝 튀어나왔다 하는 경우에는 망치나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해서 살짝 이렇게 박아줘도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요. 여기 이 모서리를 처리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접어서 이제 고정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 접는 방법은 이 그림이 가로냐 아니면 이렇게 세로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옆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매끈해야 되고 울퉁불퉁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로 그림을 그린다 할 때는 여기를 접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잡아당기고 이 위에서 이렇게 접힐 수 있게 먼저 이 꼭지점에서 한번 세모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꼭지점에서도 한번 접힐 수 있게, 그러면 이렇게 접힌 부분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생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타카로 박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접게 되면은 이 그림을 이렇게 벽에 걸었을 때, 세로로 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이렇게 매끈하게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윗면이 이렇게 접힌 부분 때문에 살짝 울퉁불퉁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접어 보겠습니다. 여기 접히는 부분에서는 약간 이렇게 펼쳐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타카핀을 여기까지 고정을 미리 해놓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를 조금 더 당겨주고 싶다 하면은 당겨서 고정을 시켜도 됩니다. 여기도 자, 이제 젤소칠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젤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젤소는 유화나 아크릴화를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지지체의 바탕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바르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요. 이 젤소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젤소칠을 하게 되면은 이 지지체와 그 다음에 유화 물감이 직접 만나는 일이 없어지므로 이 유화 물감에 같이 섞여 있는 건성유가 이 지지체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산화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피막을 형성을 해서 굉장히 이 천이 원래 가진 볼까요? 한 뒷면을. 자, 이 뒷면이 전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면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화방에서 구매하는 면천의 경우는 이렇게 살짝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젤소를 칠하게 되면은
천의 약간 시실과 날실이 얽혀있는, 그래서 생기는 그런 요철을 이제 좀 더 없애주고 매끄럽게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조금 매끄러워지기 때문에 이제 붓이 좀 더 잘 나가고 드로잉이 잘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흰색의 표면을 만들어줘서 물감의 발색이 더 좋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점착력을 좀 더 보완해주기도 합니다. 이 화방에서 판매되는 이 면천에 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요 위에다가 젯소칠을 한 4번 혹은 5번 정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젯소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젯소가 있어야 하겠고요. 자, 젯소는 보통 아크릴 그 다음에 유화 겸용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유화에 사용을 해도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젯소와 물을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섞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뚜껑이 있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왜냐면은 젯소와 물을 한번 섞어 놓으면은 이것이 밀폐된 용기에 보관될 경우에는 조금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젯소는 보통 물이랑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농도는 젯소 7, 그 다음에 물 3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먼저 젯소 7 용기로는 이렇게 붓이 충분히 이렇게 들어갈 만한 용기, 그리고 뚜껑이 달린 용기를 준비를 하면은 이후에도 작업이 편합니다. 왜냐면은 젯소와 물을 섞은 다음에 이 밀폐시켜서 보관을 하면은 조금 오래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밀폐시킬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 그 다음에 붓이 충분히 담길 수 있는 용기를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젯소와 물을 섞어 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젯소와 물을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용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종이컵에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젯소는 이게 완전히 굳었을 때 조금 끈끈하게 여기 이 용기 입구에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용기 입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다음 작업을 위해서 좀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서 좀 편리합니다. 그러면 젯소를, 지금 캔버스의 크기가 많이 크지 않으므로 젯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7:3)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종이컵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젯소는 굉장히 빨리 마르기 때문에 뚜껑을 바로바로 닫아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젯소 7, 물 3. 그리고 완벽하게 섞일 수 있도록 잘 저어줍니다. 이 젯소와 물의 비율은 일반적으로는 7:3이지만
작업의 용도에 따라서,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되게 섞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묽게 해서 여러 번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젯소칠을 많이 하게 될 때는 처음에는 조금 묽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젯소의 농도를 조금 더 높여 나가면서 이제 젯소칠을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 섞였고요. 이렇게 7대3의 비율을 맞춰서 젯소와 물을 섞게 되면은 농도가 약간 요 플레 정도의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살짝 밀도가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젯소를 칠하기 전에 먼저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바닥에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바닥에는 신문지나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캔버스를 바로 바닥에 놓게 되면은 여기서 바닥에서 젯소와 이 젯소가 이렇게 고이게 되면은 이제 이 바닥 신문지랑 캔버스가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살짝 띄워놓기 위한 용도로 밑에 뭔가를 이렇게 개어주면은 작업하기에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넓은 용기라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붓으로 칠해주면 되겠지만, 지금 용기가 넓은 용기가 없으므로 표면에 젯소를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붓으로 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작은 캔버스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캔버스가 좀 더 커지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젯소는 빨리 굳기 때문에 여기 미리 뿌려놓은 부분에서 젯소가 조금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젯소를 칠할 때는 방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처음에 이렇게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만 젯소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젯소는 옷에 묻으면은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복을 입고 젯소칠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젯소칠을 할 때는 붓터치가 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표면을 정리를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옆면까지 칠해줍니다. 이 모서리 부분을 좀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칠했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정도 더 칠해야 되는데, 이 이후에 칠할 때는 처음 칠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서 왼쪽, 그 다음에는 또 아래에서 위, 이렇게 칠하는 방향을 여러 군데로 바꿔가면서 칠하는 것이 꼼꼼하게 젯소를 잘 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칠할 때는 지금 칠한 면이 완전히 건조돼야 되니까 좀 기다렸다가 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분모의 성질, 그러니까 이게 붓을 보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붓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딱딱한 탄력이 강한 붓이 있는데, 이런 분모의 성질이나 그리고 다른 재료들, 그 다음에 유화 물감의 양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유화의 그런 유화에서 질감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된 것은 유화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캔버스 프레임에 천을 씌우고 그 다음에 제수칠까지 해서 캔버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좀 다양한 지지체에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지금은 유화지를 준비했습니다. 유화지에는 젯소를 바를 필요는 없고요. 이 그대로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먼저 부드럽고 모가 많은 붓을 사용해서 좀 묽게 칠해 보겠습니다. 자, 유화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는 아까 간단히 말씀해 드렸는데요. 지금 테이블 위에는 유화지, 그 다음에 팔레트는 종이 팔레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감, 그 다음에 물감을 닦을 수 있는 또 붓, 나이프를 닦을 수 있는 안 쓰는 수건, 붓, 그 다음에 나이프, 그리고 페인팅 오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페인팅 오일에는 지금 용해유와 건성유가 7:3의 비율로 섞여져 있어요. 처음에 묽게 유화 물감을 바르기 위해서는 붓에 용해유를 조금 적시고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물감의 양을 적게 한 다음에 바르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얇게 표현이 돼요. 매끄럽고 얇게 발라지죠? 그런데 이제 조금 단단한 붓을 사용해 보겠는데요. 이 화방에 가면 이렇게 하얀색의 좀 두껍고 단단한 붓들이 있어요. 이거는 돈모로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임파스토처럼 물감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작업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여기에 페인팅 오일을 거의 묻히지 않고 아주 거의 살짝 닿는 정도로만 드라이 브러쉬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화지가 가진 혹은 다른 표면에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 표면이 가지고 있는 질감을 드러내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유화지의 질감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죠. 좀 더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화 물감을 두껍게도 발라볼 수 있고요. 임파스토를 할 때는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 보조제 중에 임파스토 미디엄이 있습니다. 이 임파스토 미디엄은 유화 물감 자체를 굉장히 두껍게 올리게 되는 경우에 점착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임파스토 미디엄을 잘 섞어서 물감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점착력이 떨어져서 이제 물감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광택을 유지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미디엄에 따라서 이제 건조 시간을 조금 더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모는 이렇게
유화 물감을 붓에 힘이 있기 때문에 유화 물감을 이렇게 덩어리로 바르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라데이션을 할 때는 좀 분모가 매끄럽고 부드러운 것이 물감을 펼쳐서 바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표현돼서 부드러운 붓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끄럽게 그라데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붓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끄러운 효과를 원하면은 이렇게 거친 붓보다는 부드러운 붓을 쓰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펜 브러쉬인데, 펜 브러쉬는 일반적인 이런 형태의 필버트보다 좀 더 물감을 얇게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붓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질감 효과를 내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건 같은 펜 브러쉬의 형태인데 아까 이 붓보다는 좀 더 거친 분무로 되어 있습니다. 붓은 우리가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펴 바르는 거라면은 사실은 붓에 어떤 부분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 터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모서리로 이렇게 점을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선이 갖는 이 선의 형태는 어떤 붓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팔레트 나이프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팔레트 나이프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팔레트 나이프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용도별로 자신의 필요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팔레트 나이프는 이 팔레트 위에서 물감을 섞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물감과 미디엄과 다른 색을 또 묻혀서 팔레트 나이프로 섞으면은 붓으로 섞을 때보다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좀 더 균일한 색으로 섞어서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붓도 사용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 붓을 여러 군데를 활용을 해서 점을 찍을 수도 있고 선을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팔레트 나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물감을 많이 팔레트 나이프에 묻혀서 이렇게 펴바르는 좀,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많이 표면에 바를 때 나이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말고 팔레트 나이프에도 이렇게 하면 되게 넓은 면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서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가는 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조절해서 이렇게 가느다란 흰 선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나이프의 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점으로 찍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화지에 그려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유화지는 아무래도 젯소칠이 된 캔버스보다는 이렇게 종이다 보니까 유화 오일, 그러니까 이 페인팅 오일 혹은 유화 물감 자체 내에 섞여 있는 그 식물성 건성류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발랐을 때보다 조금 다른 질감을 가진 이런 흔적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화지를 사용을 할 때는 좀 드로잉처럼 이렇게 얇게 그리거나, 그래서 유화지에 유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물감을 지나치게 많이 올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얇게 드로잉의 형식으로 제작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감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이제 기름을 이 종이가 먹어버린다면은 이 유화 물감이 가지고 있는 그 점착력이 건성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마른 다음에 갈라져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두께감 있는 유화 물감을 약간 좀 많이 써서 좀 강한 임파스토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유화지가 아니라 제대로 표면 처리가 된, 그러니까 젯소칠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캔버스나 혹은 판넬에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르기 전에 이 위에 칠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특히 임파스토로 작업을 할 때 이 페인팅 오일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제 튜브에서 바로 물감을 짜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보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페인팅 오일을 소량이라도 좀 잘 섞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임파스토를 위에 나온 미디움을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까는 조금 다른 모양의 나이프인데요. 이 나이프는 이렇게 스퀴징해서 물감을 밀어내는 곳에 좀 더 편리하게 제작되어 내가 힘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 표면 위에서 물감이 이렇게 밀릴 수 있고 닦이면서 살짝 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힘을 살짝 빼면은 좀 더 이런 식으로 흔적이 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유화 물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마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뾰족한 페인트 나이프로 여러 가지 긁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작업 중에는 되도록 휘발성 오일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페인팅 오일의 농도에 맞춰서 붓을 씻는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은 작업 중간에 이렇게 붓을 세척을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매끄러운 붓과는 다르게 이게 비슷한 농도로 물감을 섞어도 이제 동모는, 특히 유화지 위에서는 이렇게 드라이 브러쉬의 효과를 강하게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질감을 다양하게 유화 물감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을 그리더라도 수채화, 아크릴, 그다음에 유화, 이러한 그 재료의 성질이 굉장히 다르므로 작업을 하기 전에 정확히 그것이 갖는 어떤 성격들을 숙지를 한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인 유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단계들을 지금 실습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프레임 위에 천을 씌우는 것을 해봤고, 그 다음에 젯소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붓, 나이프, 그 다음에 유화 물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점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화 작업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